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식처 이한입니다. 아직 한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여름이 끝나가네요. 저는 더위를 워낙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이라서 얼른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MBTI 열풍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MBTI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저는 처음 MBTI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을 8개 항목으로 나누지 하면서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제 성격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재미로 MBTI 성격 검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외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E를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신뢰할 만한 검사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ISFJ라는 성격이 나왔는데 정말 잘 맞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에 MBTI 성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들려드릴 책이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라는 책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이 내향적인 분들은 밖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직장인이 되고 보니까 정말 편한 사람 또 함께 있을 때 재밌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불필요한 자리나 관계를 굳이 일부러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애착 성향이란 무엇인가? 대인관계가 늘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불안정하고 표면적이며 관계 형성이 어렵고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 성향 때문이다. 애착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여러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확립되는 것으로 단순히 심리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에서도 결정되기도 한다. 무리지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이 있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종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애착 성향의 차이도 그와 관련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애착 성향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안정형은 다시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나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다 포함된 공포 회피형이나 애착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미해결형이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다. 애착 시스템이 균형 있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안정형이라면 불안형은 애착 시스템이 민감해서 과도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주제인 회피형은 애착 시스템의 작동이 억눌린 채 저하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애착이 불안정하다 해도 불안형과 회피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반응은 정반대이다. 불안형은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저항한다. 하지만 회피형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쿨하게 반응한다. 시련을 겪거나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대응 방식이 매우 다르다. 불안형은 누구든 상관없이 의논하려 들면 과도하리만치 큰 소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회피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혼자서 버틴다. 불안형은 잘 받아주기만 한다면 누가 됐든 어리광을 피우려 하지만 회피형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어리광도 피우지 않는다. 이를테면 똑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여도 예민하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유형이 있는 반면 주변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각각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는 양쪽 요소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공포 회피형이다.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배려와 친절을 베풀며 친밀함을 요구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회피형이지만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이따금 언급할 것이다.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데 심한 경우에는 사회 적응이 힘든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애착장애 중에는 원래 어린이의 질환으로 분류하던 억제성 애착장애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방치나 학대 등의 극단적인 환경을 경험한 어린이에게 쓰이는 상당히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른에게도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는 회피성 애착장애 혹은 회피성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책에서는 회피형 인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회피형 인간의 특징. 회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회피형 인간도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과 친해지거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회피형 인간처럼 불안해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언뜻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오만한 사람 혹은 냉혹하고 퇴연스럽게 타인의 공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정반대일지라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회피형 인간의 본질은 불안감이 강하다거나 소극적이다거나 하는 데 있지 않다. 친밀한 신뢰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친밀한 신뢰관계란 지속적인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결혼과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들을 성가신점으로 여기기 때문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식한 순간 사랑의 열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인 감정을 억제하는 성향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밀함은 정서적인 것으로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애착이며 진정한 친밀함인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인 애착 관계에는 지속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는 애착이 족쇄가 되고 만다. 그러니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형 인간의 사회 적응 전략은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정서적인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적은 유전적 요인. 사람들과 사귀는 게 힘들다거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게 더 마음 편한 회피형 인간의 특징이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런 경향의 사람을 분열성 인격장애라 부르며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애착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보다 오히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밝혀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4분의 1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이지만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양육 환경 등의 2차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큰데 특히 1살 반까지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 다만 그 이후의 환경도 관계가 있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겪는 대인관계가 주는 영향도 적지 않다. 또한 의외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는 바로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우선 여기에서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애착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심지어는 언뜻 보면 유전적으로 보이는 애착 성향도 실은 후천적인 체험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덜란드의 판데르베임 등의 연구진은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들 중에서 신경질적이고 잘 울어서 손이 많이 가는 100명을 골라 절반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 동안 심리 실험을 했다. 한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별다른 변화 없이 평범하게 응해 주었고 다른 한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반응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생후 1살이 되는 시점에 아기들의 애착 유형을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평범한 대응만 해준 그룹의 아기들은 대부분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보인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그룹의 아기들은 거의 대부분 안정형 애착 성향을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성향은 2살이 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후 6개월부터 단 3개월 동안만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접촉해도 안정형 애착 성향이 형성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후천적인 양육 방식이 애착 성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 중 3분의 2는 2살 때의 애착 성향을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생아 시절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 동안의 대인관계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심리 실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천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사실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주의를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기만 하면 대부분이 적응력 높고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된다. 어린 동안에는 부모가 관계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애착 성향을 안정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아기라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나 스킨십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면 짧은 시간 안에 안정형 애착 성향으로 바뀐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빠르고 좋긴 하지만 나이를 먹은 이후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애착 성향은 한번 형성된 이후로는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청년기를 맞이해서도 이성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고 새끼를 낳아 키우는 일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은 결코 원숭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포옹 같은 스킨십이 없으면 새끼 원숭이는 제대로 성장하기는커녕 생존 자체도 원활치 않았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과거 시설에 수용된 고아의 90%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훗날 스킨십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이 점을 배려해서 조치를 취했고 사망률도 대폭 저하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 시간 동안 보육교사 등이 아기의 몸에 손만 대고 돌아다니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였다. 그것만으로도 생존율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모성애를 느끼며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다. 성인이 된 이후 배우자를 구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큰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원숭이와는 달리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해도 고난을 극복하고 잘 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높은 지능과 적응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발달시켜온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다. 무엇보다 스킨십을 좀 더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볼비는 그것이 단순한 스킨십이나 보살핌의 문제가 아닌 애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물학적 형상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애착과 스킨십의 차이. 철사 어미에게서 자란 새끼 원숭이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의 비극은 스킨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애착은 안아주거나 영양을 공급해주거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는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단순한 스킨십과 애착의 큰 차이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즉, 누가 됐든 안아주거나 애무해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의 포옹이나 애무만이 안정감을 보증해준다. 안정된 애착 성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스킨십의 상대가 어머니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제로 낳아준 어머니라 해도 끊임없이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애착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 주어야 비로소 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애착감이 생긴다. 그것도 어떤 시기에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이후로 고작 해야 1살 반에서 2살이 될 때까지가 애착이 성립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특정 양육자가 있어야 비로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기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나 불안을 느끼는 방식,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 건강과 수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생존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 역시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볼비는 애착이라는 구조가 아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특정 양육자에게 의지하려 한다. 양육자도 아이를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키운다. 실제 원숭이 연구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가 어릴 때에 어미 원숭이는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새끼 원숭이도 어미 원숭이로부터 잠시 떼어놓으려고만 해도 격렬하게 울며 저항했다. 애착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새끼 원숭이는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어미 원숭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가지만 인간처럼 오랜 시간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뇌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어미와 몇 시간 동안 떨어진 동물이 다 자랐을 때 뇌를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수용체의 수나 신경섬유의 활동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새끼는 스트레스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성장함에 따라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된 아이일수록 모험을 즐기고 활발하게 바깥 세계를 탐색하며 타인과 교류하려 한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나 안도감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이 방패막이 기능을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애착이 안정된 아이는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능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안전기지가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장에서 본 것처럼 회피형 애착 성향에서 비롯된 회피형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격 장애인지에 따라 폭이 넓긴 하지만 타인에게 마음을 터놓는다거나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당초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생활, 결혼, 양육 같은 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회피형 인간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화된 근대 사회일수록 회피형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원시부족이나 개발도상국을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 회피형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한도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프리카의 드로곤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회피형 아이가 한 명도 없었고 또 1985년 삿포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회피형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도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3%의 어린이가 회피형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 같은 선진국 못지않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회피형 인간의 비율이 27.5%에 달했다. 애착 성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전보다는 양육 환경과 같은 2차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친다.
현대인들 중 회피형 인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시키는 애착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번 장에서는 애착 시스템에 관여하는 양육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방치와 회피. 오랫동안 회피형 애착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것은 방치였다. 아이가 부모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요구해도 무시당하거나 배반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결국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기 위해 관계를 피하게 된다. 심리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동물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얻을 수 없는 행동은 하나둘 사라져간다. 예를 들어 울고 보채는데도 부모가 계속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마침내 그런 행동을 멈춘다. 모든 동기부여나 행동은 기분 좋은 응답, 즉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강화가 되고 지속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회피형 인간이 되기 쉽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니 이 시기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회피형 인간이 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반응과 공감. 안정된 애착 성향을 가지려면 우선 환경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성과 공감성을 가진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에 반응해주는 것이 응답성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을 존중해주는 것이 공감성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 즉 공감하면서 반응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 부모가 바로 그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고 반응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요구하는데 응답해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들이밀면 안 된다. 반응과 공감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요소이다. 이 두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의 발달을 돕는다. 첫째, 아이는 정서상 만족감을 느껴 상대방을 기분 좋은 존재로 인식한다. 신뢰감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반응과 공감은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아이의 감정이나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 여러 복잡한 감정이나 본능적 요구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부모가 아이의 기분을 파악해주고 웃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서서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막연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과 욕구에 이름이 붙고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는 반응과 공감이 반복되면서 아이 스스로도 똑같이 반응하고 공감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주고받는 정서적 공감은 공명 형상을 불러일으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내가는 출발점이 된다. 타인과 정서를 공유했을 때의 즐거움을 맛본 아이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상호성과 공감성이 점점 길러지고 마침내 그 아이 자신도 타인에게 반응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반응과 공감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도 학습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회피형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어린 시절 반응과 공감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랐는지의 여부는
인격 형성과 현실 적응력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반응과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 부모 스스로는 아이에게 평범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감이 없는 반응만 되돌려주는 경우도 많다.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아이가 원하는데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아이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다. 정보 과부하와 회피형 인간. 최근 뉴질랜드의 학자가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시간과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관계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애착관계가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여러 환경 변화가 회피형 인간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 방식 이외에도 우리를 점점 회피형 인간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은 10조 테라바이트를 가볍게 넘는다. 이 숫자는 인류의 역사상 출간된 모든 책이 담고 있는 정보량의 1000만 배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매년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트란 정보량의 기본 단위인데 1000바이트가 1킬로바이트,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다. 즉 1테라바이트는 1조 바이트에 해당하며 10조 테라바이트는 그 10조 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는 정보량이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리 애를 써도 1초 동안 126바이트가 한계라고 한다. 이 최고 속도로 한 잠도 자지 않고 정보를 처리한다 해도 한 사람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4기가바이트도 채 못 된다. 즉, 책 한 권의 문자 정보의 양은 대략 200킬로바이트므로 4기가바이트는 2만 권 정도 되는 책 분량에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1년에 2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2시간짜리 영화의 경우 그 정보량은 대략 2메가바이트에 해당한다. 4기가바이트는 2000편 정도의 영화 분량에 해당한다. 1년에 이 정도로 많은 영화를 보려면 하루에 6편을 봐야만 한다. 하루의 반나절은 영화 감상에 할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1년에 2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므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인간의 뇌 처리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화면을 보며 지내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그들은 뇌의 한계 처리량을 위협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은 정보가 너무 과도할 때 또는 너무 부족할 때 정신을 통제당하기 쉽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적절한 양의 정보가 주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뇌는 주체성을 유지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이나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책이나 잡지, 자료 같은 잡다한 것들로 가득하여 노트를 펼칠 여유도 없는 책상과 필요한 자료만 있어서 여유 공간이 넉넉한 책상을 상상해보자. 가만히 생각에 잠겨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 환경이 더 적당한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현재 우리의 뇌는 노트를 펼칠 여지도 없는 책상과 똑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이래서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정보로 판단해야만 하는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절한 정보 처리를 위한 공간을 잃고 주변의 달콤한 선전에 유혹당하거나 우발적인 자극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애착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자. 정보의 과잉과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타인,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애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의 보존을 위해 진화했다고 본다면 현대인의 애착 성향이 이토록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단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미디어의 의존.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아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정서적인 온기 없이 아이를 대하거나 어머니가 지나친 간섭, 거절, 징벌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 내용에서 추론해보면 애착이 희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으려 하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뇌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독서일 경우에는 정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끝나지만 영상을 동반한 정보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는다면 뇌에서 과부하가 일어나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과중한 피로감과 무기력, 우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진다. 그 결과 더욱더 인터넷 세계에 갇혀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멀어지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이 히키코모리가 늘어난 원인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방황에 불과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푹 쉬면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년 단위로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자칫하다가는 10년, 20년에 걸친 히키코모리 상태가 돼버리는 건 역시 회피를 고정화하는 장치가 이 사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게 해주는 정보통신 매체가 내 방 안에, 급기야는 내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시대이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해도 그 세월의 격차가 너무 심해 결코 쉽지 않다. 직장 생활에서도 대인관계가 과제. 대기업이 임원을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원뿐 아니라 거래처나 고객까지 폭넓은 대상을 통해 후보들의 평판을 듣는 작업을 거친다. 그 사람이 회사의 리더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호감도 테스트와도 비슷하다. 호감도 테스트는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각각의 멤버에 대한 호감도를 채점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인기투표 같은 것이지만 이 경우의 호감도는 단순히 인상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 관계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밌게도 호감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그 후 업무 영역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어쨌든 애착 이론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애착 성향이 안정형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 성향이 안정된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신뢰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좋은 인상을 품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애착 성향이 안정된 사람은 일의 만족도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일에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정된 애착 성향은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도 담보해주는 것이다. 일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근무 방식. 그에 비해 불안형 인간은 업무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불안정한 애착 문제가 발생한다. 일에 대한 문제가 그것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았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아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변환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상처받거나 지치기도 하며 사소한 질책이나 주의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회피형 인간은 일은 일로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에 대인관계나 정서적인 문제가 끼어드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인간관계가 표면적이기 때문에 인맥 형성이나 관리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 회피형 인간은 이런 걸로 동기부여되지 않는다. 회피형 인간이 봉사활동이나 이타적인 활동 영역에 종사하는 일이 드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름을 알리거나 사회적인 평판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해 타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 질서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 적절한 사교적 수완이나 마키아벨리식의 곤모술수를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하여 업적을 올리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도 한다. 공감적인 애착이나 정서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익히는 대신 교활하고 타산적인 심리조작의 기술을 발달시킨 것이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향과도 무관하게 쓸쓸히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혀 편안함과 만족을 느낀다. 일을 하면서 팀워크나 협력, 배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불쾌하게 느끼기 때문에 곧바로 의욕을 잃는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잊고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어느새 직장에서 고립되기 쉽다. 극복을 위한 과제. 회피형 인간이 회피하는 삶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구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회피형 애착 성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회피하려는 성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회피형 성향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이며 심리학적이라기보다 생물학적인 성격을 띈다. 그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도를 높여가면 된다. 이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질타하며 변화하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본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만 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회피하는 습관을 버려야만 한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피형 애착 성향도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심각한 회피형 인간과 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을 상정하여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마음 자세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까 한다. 이어서 마지막 7장에서는 회피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회피형 애착 성향을 조금이라도 안정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까 한다. 회피를 합리화하는 사고방식.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 패턴이 있다. 그중 하나는 노력해봤자, 도전해봤자 어차피 나는 실패할 테니까 다 헛수고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해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말이다. 그러니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기가 서서 걸으려면 놀라울 정도의 노력과 도전을 반복해야 한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아파한 끝에 겨우 자신의 다리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도 혼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끈질긴 시행착오 끝에 겨우 획득하게 되는 능력이다. 뭘 하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실제로는 과감히 도전하여 한 가지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방에 틀어박힌 지 6년쯤 되는 24살의 남성은 나는 뭘 해도 다 실패해서 또 우스운꼴을 당하느니 도중에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늘 말해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운동도 고등학교 때는 그만두었고 공부에 열심히 매달린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배우는 것은 모두 도중에 그만두었고 뭔가 목표를 향해 노력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중학교 때 동아리에서 주장을 맡았었다. 나름대로 노력하여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장으로 선출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것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나았을 뿐이라고 말한 후 그 운동을 포기하게 된 원인, 그 굴욕적인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그의 팀은 후배팀과 시합을 했고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그는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갖고 있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 이후 그는 운동 자체에 흥미를 잃은 듯 팀을 떠났고 그렇다고 다른 뭔가에 적극적인 의욕을 품지도 못한 채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버렸다. 회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회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이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까지 피하기만 했던 문제와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단계이다. 회피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불만이나 분노, 절망과 같은 것이라 해도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자신이 상처받은 지점과 마주하는 것이 거꾸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생겨난 증상만을 문제 삼고 그것을 줄여가는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 회피의 근저에 있는 원인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거기에서 2차적으로 파생된 불안이나 분노, 신경 과민 같은 것을 안정제 등을 통해 억제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일상의 고통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회복에서는 오히려 멀어진다. 회피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고정되어 버릴 뿐 회피 자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물론 상처받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탄하고 절망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다. 앞서 예로 든 남성의 경우에도 그가 주장을 맡고 있던 동아리에서 굴욕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건의 전부는 아니었다. 몇 번인가 그 사실에 대해 털어놓는 동안 또 다른 사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감독과 직접 단판을 지은 후 다시 한번 그 운동 동아리로 복귀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고3이라고 하면 슬슬 다음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진학이나 취직으로 바쁠 때이다. 하지만 그는 고교 시절도 다 끝나갈 시점이 되어 과감히 동아리 활동을 다시 시작했던 건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다.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뒤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어난 다른 부서원들 틈에서 그는 분한 기분을 맛보았다. 결국 실패했다는 생각을 품은 채 고교 생활이 끝났다. 그 후 그는 진학도 취직도 하지 못하고 히키코모리 생활에 빠져버렸다. 결국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는 실패했던 것일까? 주장으로서, 선수로서 자존심에 상처받은 일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도 없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교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대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어느 날 감독에게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복귀 허용을 요청했다. 그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생각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해도 다시 한번 도전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셌고 이상에 매달리는 유형이어서 자신의 도전을 실패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내가 제일 자신 있었던 운동에서도 이 꼴인데 대체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라고만 생각하면서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방에서 나와 적응하려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에는 번민이 동반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만 하고 책임이나 실패의 위험 부담도 생겨난다. 그러니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어느 경우에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이나 위험 부담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공허한 삶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위험을 피하려고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거나 인생의 가능성을 좁혀버리면 그것으로 정말 위험을 피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것은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앞에 과감히 자신을 드러내고 맞서는 게 아닐까? 불안이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은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계속 도망쳐봤자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 쫓아와 당신을 집어삼킨다. 스스로를 관 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은 모두 똑같다. 죽으면 불에 타 재가 된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마지막은 파멸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이다. 어떤 도전도 결과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마지막은 실패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도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뿐이다. 도망치며 살 것인가 불안이나 공포와 맞서며 살 것인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계속 도망칠 수도 있고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며 살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 자신의 몫이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 결과는 실패라 하더라도 도전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실패라는 결과에만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능성이라는 과정을 음미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인생은 결과의 의미가 있지 않다. 그 묘미는 과정에 있다. 도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피하면 인생이라는 과일을 맛보지 못한 채 썩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일은 어차피 썩게 마련이다. 그러니 썩기 전에 먹는 게 무슨 문제랴. 네, 책의 한 10분의 1 정도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에 있어서 잘못된 거라는 건 없는 거겠죠. 그 사람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성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